5월 9일 오늘 3시에 이런 시절 인연을 맺게 돼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는 선우 정말 많이 들어보고 언젠가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소개해 드린 대로 지금 여기에는 책이 2권이 있는데 삼국유사 관련 책을 2권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 월인석보에 관한 책을 또 1권을 써서 나름 그 불교계 약간 언저리 뉴스에 자주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2 책을 저는 가장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또 세상에 알리고 해야 할 최고 걸작 2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 최고의 걸작을 꼽으라면 저는 서슴없이 삼국유사를 꼽고, 또 조선 시대의 최고의 걸작을 뽑으라면 월인석보를 뽑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례로 말씀드릴 거는 내루대학의 특강에서 이제 삼국유사를 얘기하는 가운데 삼국유사 속에 인도 고전, 고대 언어인 산스크리트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여러분들 상상 못 해보셨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델리 대학에 가서는 이제 월인석보 이야기 중에서 영화 나랏말싸미 다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그 영화 나랏말싸미하고 이제 비교해서 그 이야기를 좀 했고,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를 뭉뚱그려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 그 코리안 웨이브라고 불리는 한류의 미래는 한국 불교에 있다. 한국 불교의 고전 인문학, 그 중에서도 삼국유사와 월인석보가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저도 앞으로 한 10년 정도 회양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하고 같이 동참하셔서 해외 포교, 그리고 국내에서 삼국유사 월인석보 모르는 불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대중화하는 그날까지 같이 협력하고 동참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루대학교의 불교 특강인데요. 제목이 이거였어요. 인도와 한국 문화의 유사성, K-클래식 삼국유사. 제가 2010년부터 K-클래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거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K-클래식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요 삼국유사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것도 차례가, 삼국유사는 한국의 역사, 문화, 철학, 문학, 음악, 종교, 신화, 뭐 모든 그 문화의 보물창고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는 그 중에서 한 이야기 좀 재미있는 걸 뽑자면 수로부인의 이야기. 여러분들 수로부인은 다 이름 들어보셨죠? 네. 수로부인에 대한 스토리텔링, 그 중에서 수로부인의 꽃노래 헌화가, 그리고 수로부인과 또 관련된 천지신명이 다 좋아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래하는 삼국유사예요. 향가, 많이 들어보셨죠? 삼국유사에 14수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이 수로부인 노래의 한 조목에 14수 중에 2수나 수로부인에게 할애가 돼 있다는 건 이 수로부인의 비중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수로부인의 이름에서 나오는 산스크리트와의 관련성, 그리고 K-클래식 노래하는 삼국유사로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내루대학교에서 미래 한류 K-클래식 월인석보라는 제목으로 3학년과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한 거고요. 제가 4번째 인도에 가서 1월 30일부터 여기 특강하기 전까지는 인도 부처님의 8대 성지를 순례를 했어요. 그래서 30년 만에 가봤거든요.
첫 번째는 멋모르고 그때는 불교 무식자였고 불교 공부를 막 시작을 했고 정말 문외한인 시절에 우연히 인도를 갔는데 석가모니의 후손 샤카족을 만나서 룸비니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뭔가 부처님의 가피였지 않나, 제가 불교 공부를 하게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시 모셔왔습니다. 삼국유사라는 책은 언젠가 다시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삼국유사 월인석보가 불교사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고 또 인도의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제가 경험했던 유럽의 학생들 또 한국 학자들이 얼마나 열광하고 있는지 이런 저의 경험을 이제 위주로 일종의 개론적인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국유사의 의미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사람마다 학자마다 수백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에 보통은 중요한 것을 빼고 중요한 것은 다 삼국사기에 있고 김부식이 쓴, 그리고 그 나머지 남을 유자거든요. 그래서 남은 그 약간의 뭐라고 할까 찌끄레기 같은 것들을 야산이 전설이니 신화니 이런 이름들로 모아놓은 책, 이 정도로 약간 이렇게 폄하해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러분 요새 교보문고에 한번 가보세요. 삼국유사에 관련된 책이 정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차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관한 책, 거기에 한 대여섯 권 있으면 많이 있어요. 지금은 삼국유사에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인기도 높아졌으나 이 원래 삼국유사라는 책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 약간 뭐라고 할까 이련 스님이 굉장히 이제 한문도 잘 하시고 대단한 학자이시긴 하지만 우리식 한문, 그러니까 구결이나 향찰이나 이두 같은, 그래서 사실 조금 그 한문을 유창하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기가 녹록치 않은 책이고, 그동안은 삼국유사를 역사학자는 역사의 어떤 보조자료로, 불교학자는 이련 스님께서 썼다고 해서 불교적인 측면으로만 국어학을 했던 저로서는 향가를 해독하기 위한, 그래서 어떤 부분만 보게 되는 거지, 이 책을 그야말로 아까 말했던 신화, 문학, 철학, 종교, 이 모든 학제적 연구로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책을 영어로 하면 Overlooked Historical Records라고 해요. 유사를 Of the Three Kingdoms 이렇게 해서. 오버룩트라는 말에, 오버룩트는 영어로 간과된, 그래서 삼국사기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나쳐버린 그런 것들을 이련 스님이 다 모아서 만든 책이 저는 삼국유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조선 삼국사기에 없습니다. 가야 삼국유사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고조선도 없고 가야도 없는 역사를 공부할 뻔했어요. 이 삼국유사가 없었더라면.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얘기를 했고, 삼국유사 여인과 걷다라는 책은 삼국유사에서 그동안 간과되어 온, 저도 그 이련 스님의 측면에서 삼국유사 하면 주로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시고 어떤 이야기들이 떠오르세요? 주로 영웅호걸의 이야기들, 김유신이라든지 김춘추라든지 그들이 어떻게 가장 약세였던 신라가 통일신라를 이룩하고 그 통일신라를 다시 도와주는 척 집어삼키려 했던 당나라에 또 대항을 하고 그렇게 꿋꿋하게 나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죠. 원효라든지 의상이라든지. 뒤에는 그들 그 영웅호걸의 훌륭하고 출중한 업적을 발현하게 한 몇 배는 더 훌륭하고 현명한 어머니와 아내와 누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쓴 책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삼국유사 자장과 선덕여왕의 신라불국토 프로젝트는 자장율사와 선덕여왕이 사촌남매간입니다. 그래서 이 선덕여왕이
자장률사를 당나라에 유학을 보내고 사신으로 보내서 황룡사, 그때 분황사, 뭐 대단한 큰 절들은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 안을 채울 소프트웨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신사리부터 시작을 해서 불상, 뭐 불교 경전, 또 건, 당, 이런 실내 인테리어를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장률사가 당나라 태종과 고종에게 그 부탁을 해서 가지고 와서 그야말로 신라 불국토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의상이라든지 원강이라든지 명랑법사라든지 원효라든지 이 7세기의 정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다 그 혈연 관계를 맺고 정말 일심단결해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신라가 통일을 할 수 있었고 신라가 불국토를 표방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쓴 거고요. 오늘 맛배기로 보여드릴 내용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수로부인, 자용절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 동화책으로도 이 수로부인 이야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봄의 여신 수로부인 이런 책이 있었는데 왜 봄의 여신이라고 했을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철쭉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철쭉이 지고 있는데 지금도 7번 국도를 따라서 경주에서 강릉까지 가는 길, 저는 그거를 수로부인 길이라고 지어서 관광 상품화 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연구 프로젝트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담은 겁니다. 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때 몽고 원나라의 파스파 문자도 우리가 이제 참고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주변에 우리 그 문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그 문자들 거의 다 사호가 됐습니다. 만주 문자 같은 것들. 그래서 이 문자가 생명력이 있으려면 그 문자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1447년에 석보상절과 월인청강지곡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 책 제목이 그래서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정말로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아준 책이 월인석보였기 때문에 그 힘으로 지금까지 이 날개를 달고 날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446년 9월 상한 한글을 훈민정음을 반포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양력으로 환산해서 지금의 한글날 10월 9일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반포하고 10개월 만에 1447년 7월에 이 석보상절이 한 권도 아니고 24권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한 권의 부피가 이렇게 두껍진 않아요. 그러나 모든 불교 경전을 다 섭렵하고 석가모니의 출생부터 입적할 때까지의 일생을 다 담아서 24권에 만드는 것 자체가 10개월로 가능할까요?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혼자 한 일도 아니고 10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겠구나. 그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겠구나. 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석보상절 24권을 보고 너무나 감명을 받은 세종대왕이 장단을 막대기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노래를 지었는데 그게 월인청강지곡이라는 거예요. 그게 노래가 한 곡도 아니고 두 곡도 아니고 거의 600곡에 가까운 거예요. 거의 동시에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건 정말 미스테리예요. 이건 우리가 앞으로 더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월인청강지곡과 석보상절을 12년 후인 1459년 세조가 왕이 된 지 5년 차에 수정 보완해서 두 책을 합해서 한 권으로 만듭니다. 월인청강지곡의 월인, 석보상절의 석보, 두 글자를 따서 월인석보. 보통 우리가 석보상절하고 월인석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저도 종종 이제 잘못 말할 때가 있어요. 이 나랏말싸미에 제가 자문에 참여를 하면서 같이 동반 상승해 보자 막 이러면서 이 책을 제가 연재를 하고 또 그 법련사에서 강좌를 하고 해서 좀 서둘러서 낸 건데,
자문에 그 참여를 해서 이름이 이제 한 줄 나왔고요. 이 월인석보가 왜 중요한가 그렇다면 오늘 이거는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세계기록유산으로 그리고 이제 국보로 생각하고 있는 훈민정음이라는 거는 해례본이라고 부르는 책이에요. 근데 해례본은 풀이할 해자에다가 예를 든다 할 때 예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고 하는 매뉴얼이에요. 훈민정음 매뉴얼이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한문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훈민정음 해례본은 뭐 국지어음이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란말싸미 균국의 나라는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월인석보 1권에 나옵니다. 그래서 월인석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없지만 월인석보 서문에는 영화 나란말싸미에 등장한 신미대사 이름도 나옵니다. 이 영화가 망했던 이유는 월인석보까지 섭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훈민정음 해례본 매뉴얼에는 세종어제 훈민정음만 있는 거예요. 나란말싸미 중국에 달아서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고 자기의 뜻을 다 실어서 펴지 못하니까 내가 그걸 가엾이 여겨서 이 훈민정음 28글자를 만든다. 뭐 이런 내용이 써 있단 말이죠. 신미대사는 거기에 해례본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종하고 이순신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세종이 아닌 신미라는 웬 중을 훈민정음의 지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만드는 영화가 말이 되느냐 하면서 뭐 청와대 청원에 해외에서도 상영하지 못하게 뭐 그런 게 나오고 또 기독교도들은 웬 중이냐 뭐 이러면서 그 악성 댓글을 뭐 거의 폭풍처럼 달아서 거의 뭐 2주 만에 이제 내리게 된. 그러나 이 영화는 정말 잘 만든 영화고 반드시 재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이제 인도 가서 이 나란말싸미 예고편 몇 개 보여줬더니 이 학생들 너무너무 열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마침 제가 이거 하고 있을 때 그 오스카상을 받은 거예요. 기생충이. 그래서 이 나란말싸미에도 송강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생충에 나오는 송강호가 이 영화에도 나온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하고 월인석보 서문에는 세조가 정말로 대단한 그 세종 버금가는 불교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밤잠을 잊고 정사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을 다해서 만든 이 책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바로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신미대사. 예. 해각존자 신미, 판선종자 종사 수미, 판교종사 설준 이분들에 대한 연구도 우린 지금 안 돼 있어요. 해야지 돼요. 예, 다 스님들이고 학조 학열은 신미 스님의 거의 좌우보초라고 할 수 있는 대단한 학자들이고 김수호는 신미 스님의 친동생, 속명이 김수성이에요. 신미 스님은. 예,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월인 청강지곡은 달월 도장인 일천천 강강 무엇의 하는 어조사지 노래곡자예요. 그래서 부처의 가르침인 달을로 비유를 하죠.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거라 뭐 이럴 때. 천강, 만강, 달은 하늘에 혼자 떠 있지만 이 세상에 물이란 물, 강하고 바다뿐이겠어요? 시냇물, 개울에도 다 똑같이 도장처럼 찍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리는 하나이지만 온 세상에 두루 도장 찍은 것처럼 나투어 있다. 그것을 노래한다 라는 뜻이고요. 석보상절은 석가모니 석자죠. 보는 우리가 족보라고 할 때 이 보를 써요. 일대기. 평생 동안 설법한 내용 그것들을 보라고 하고 상은 자세히 할 상, 절은 절약할 절자예요. 그래서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평생 설법한 내용을 중요한 것은 상세히 하고 간추릴 것은 요약한 책이 석보상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월인청강지곡의 뜻, 석보상절의 뜻 그 두 책을 합한 게 월인석보.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어디 가서 전문가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몰라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월인석보가 아버지가 쓴 월인 청강지곡을 앞세우고 아들 세조가 쓴 석보상절을 뒤에 법문으로 따르게 해서 보통 불교 경전의 형식은 어떻죠? 설법이 나오고. 예, 설법이 나오고 그 설법을 간추린 중송이나 개송, 운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월인석보는 개송이 먼저 나오고 그 개송을 부연 설명하는 형식으로 석보상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조선 스타일이다. 최초의 대장경이다. 예. 나중에 뭐 능언경 언해부터 강경도감에서 합니다. 원각경, 금강경, 다 중요한 법화경 이런 경전들이 다 훈민정음으로 언해가 돼요. 그러나 그때는 똑같이 법문이 먼저 나오고 개송이 나중에 나오지만 월인석보만큼은 세조의 그런 어떤 창의적인 스타일, 개성이 그대로 녹아 들어간 되게 멋진 책이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지금 제가 말한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인데 요거는 중요해요. 월인석보의 탄생의 주인공은 소원황후입니다. 소원황후는 누구일까요? 예, 세종의 아내이자 세조의 어머니. 이 소원황후가 왕비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시아버지 태종에 의해서 친정이 거의 풍비박산이 나고 아버지는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근데 그때가 세종직이 1년이에요. 세종 왕이 됐지만 아버지가 그 태상왕으로 있으면서 모든 정권을 휘두를 때 그냥 속수무책으로 장인이 죽는 걸 보고 장모님이 관에 노비가 되는 거를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부인에게 늘 미안해하고 이 소원왕후는 그런 거를 다 감싸고 저는 여자 세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종이 어마어마한 후궁들과 어마어마한 자식들이 있어요. 수십 명에 달하는. 그러나 조선시대 내내 그 내명부의 기강을 확립하고 가장 잘 다스린 왕비가 소원왕후예요. 그리고 세종이 사냥 가서 궁궐에 불이 났대요. 그때 순발력 있게 통솔해서 궁궐에 불을 끈 것도 소원왕후래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부자가 얼마나 소원왕후를 존경하고 그 대단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양대군은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됐다고 해서 우리는 굉장히 잔악무도하고 못된 놈이고 막 하여튼 흉악범이고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12년 있다가 월인석보를 쓰면서 이 생에 살아서 그 지옥의 벌을 다 받고 있는 자기의 참회하는 마음, 괴로움, 그리고 뭐 피부병에 걸리고 뭐 왕노릇도 그래서 십몇 년밖에 못했어요. 결국은 멀쩡하게 더 할 수 있을 때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정말 왕관 다 벗어놓고 골룡포 다 벗어치우고 진짜 한 인간으로서 진솔하게 정말 오체투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월인석보 서문을 쓰는데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원왕후가 수양대군 시절에 수양대군 집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엄마 그 임종을 보게 되고 그 엄마의 한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월인석보를 보면 지장전에 절에 가면 패기가 있지 않습니까? 위패. 세종어제 월인청강지곡 소원왕후 동증정각. 세종이 친히 월인청각을 지은 공덕으로 소원왕후가 함께 동시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증득 얻게 하여 지이다, 극락왕생하여 지이다 라는 마음으로 쓴 정말 눈물로 피로 땀으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10개월 만에 완성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일권이 중요한 게 훈민정음 언해가 있다는 거, 부처님의 일생을 8가지 그림으로 그린 팔상도가 있어서 지금 통도사의 그 훌륭한 국보급 팔상도 이런 것들이 다 이걸 저본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석보상절 서문은 수양대군 시절에, 월인석보 서문은 세조 시절에 동일인이 왕자와 왕일 때 썼던 두 서문이 남아있고 폐기가 있고
아버지 세종이 쓴 월인청강지곡, 석보상절 이게 지금 25권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25권 중에 군데군데 이가 빠지고 지금 20권이 전해지고 있고요. 25권이 아마도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런 고서 같은 게 있으면 눈여겨보셨다가 더 주로 복장에서 많이 나와요.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나요? 월인석보는 여러 권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남아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제 서강대본이라고 해서 있고 희방사에도 있고 안동의 상주본이라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이제 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뭐 도굴을 당하고 그 도굴당한 원처가 광흥사라는 절인데 안동에 있고 그 안동 광흥사 시황전 복장에서 또 월인석보 초간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팔상도고요. 이게 석보상절 서문이고, 이 석보상절 서문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서 모를 것 같지 않습니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아까 석보상절은 설명을 했고, 서는 글 만든 뜻을 자세히 써서 나중 우리 후손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사전적으로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써놔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 월인석보가 조선시대 우리말 큰사전의 역할도 하고 있다. 그래서 요것만 빼서 조선시대 우리말 큰사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를 모를까봐 불은 부처다. 위는 되어 계신다는 뜻이다.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이다. 이게 이제 월인석보의 원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의심스러운 곳이 있으면 모름지기 반드시 널리 물어서 이 책을 완성을 했는데 묻떠신 사람은 해각존자 신미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판본에 나와 있어요. 월인석보 서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 나란말싸미 2편을 만들어서 월인석보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월인석보 서문에서 가장 좋아하는 글귀가 이겁니다. 글월이 경이 아니며 경이 부처가 아니다. 도리를 잃은 것이 경이요 도리를 몸삼은 것이 바로 부처이시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글월, 월인석보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경전에서 엑기스만 뽑아서 만들었지만 그걸 금과 옥조로 그 부처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경이 부처가 아니다. 부처님의 도리, 진리를 잃은 것이 경전이고 그 경전에서 그치면 안 되고 도리를 몸을 삼아야 내가 체화해서 실천하고 수행을 해야 부처 노릇을 해야 내가 바로 부처인 것이지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 월인석보 서문에 세조가 자기의 육성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심도 깊고 불교의 철학적인 깊이를 심오하게 꿰뚫고 있나를 이제 볼 수 있는 아주 쉽게 쓰인 말이지만 아주 심오한 정말 어떻게 보면 알맹이 같은 고갱이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K-팝에서 K-클래식으로 가야 하고 어린이 버전, 외국인 버전, 일반인 버전으로 이제 훈민정음이 세계적, 과학적, 객관적이라는 소리만 고만하고 그걸로 만든 월인석보 책을 우리가 공부해서 사람들한테 인도의 불교를 역수출하자. 왜? 인도에는 불교가 없어요, 지금. 불교가 자연사했다고 네루 수상이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힌두교 안에 9번째 신으로 그냥 흡수되어 버렸죠, 부처가.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희 나라에서 전래한 불교를 한문으로 훈민정음으로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너희한테 한국의 불교를 가르쳐 주러 왔다.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엄청 막 이런 책이 어떻게 남아 있을 수가 있냐 흥분하면서 배우고 싶다 그러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유학을 와서 이런 공부를 해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